정치화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치화법 51번째 강의,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한 2013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 잘 나갔었던 그 스타, 연예인 중에 그 남자 배우 중에 이종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요. 여자분 중에서는 이보영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이 참 이렇게 연기도 좀 찰지게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 주연했었던 드라마 중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이제 초능력 소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초능력 소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 현장에 떠들면서 범죄를 같이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을 드라마로 만들었었던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연쇄살인범으로 나왔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잡히죠. 그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오늘 주제와 관계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인데요. 일단 국민참여재판법, 재판이라고 하는 건 관련 법률로 따지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다른데, 이게 약칭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딱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고, 결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국민의 의견, 즉 사법의 민주화를 좀 더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네요. 국민참여재판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되는 건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이제 그 공판과 관련된 단계입니다. 공판 관련된 게. 공판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참여재판 할 때는 배심원을 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의, 요게 이제 배심원들끼리, 옆에 선정된 배심원들끼리 공판 과정 쭉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끼리 토의해 본 결과 저 사람은, 뭐 어떤, 그 유죄냐 무죄냐부터 가려서, 유죄라면 대체 어떤 형을 받는 게 좋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요걸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제 배심제랑 참심제라고 하는 게 있대요. 배심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직업법관과는 좀 다르게 독립해서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걸 판결 내리고, 법관은 그 판결에 따르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참심제는 여기 보니까 따르는 제도입니다. 따르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 내리기로 법관은 그에 따라서 유죄라면 법관이 그때부터 형량을 몇 년 이렇게 주는 제도이고요. 참심원제는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아서 저도 대체 이 말로만 들었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관련돼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혼합된 형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관의 관여 없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는 게 배심제 특징이죠. 만장일치로 판결에 이르려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판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할 수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시험과 관련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배심원이 내린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그냥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사법부, 법관은 배심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럴 건 못하러 왜?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뭐 한다는지 뭐 안 해도 될 건 못하러 해. 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내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는지를 판결문에 기재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국민참여 재판할 거면 이제 요겁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 1심이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거예요. 중환형사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부가 1심을 맞는 경우가 있었죠. 보면. 근데 지방법원 합의부는 무조건 1심만 맞나? 그렇진 않죠. 경환사건 같은 경우는 2심이 되기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 1심 관할 형사사건이니까 이건 중환사건일 수밖에 없죠. 보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요거만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다. 검사가 신청한다. 아닙니다.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관련된 공판 준비 절차에 관련된 36조 법 36조 보면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좀 간단하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제도인데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대략적으로 전부 다 배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적법 절차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다 형사 절차 단계에서 인권보호 내용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 왜 합니까?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 적절한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적법 절차의 원리죠. 뭐 이제 진술 거부권 같은 것도 이제 고지가 되어 있죠.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 이럴 때도 공판 단계 특히 이제 모두 절차에 법관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증 신문 그지? 뭐 몇 살이세요? 뭐 이름이 뭐예요? 뭐지? 현아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다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지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설령 법률적 지식이 남아도는 그런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건인 경우에는 냉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데 또는 형사 피고인이니까 재판받고 있는 중이겠네요. 뭐 기소가 된 이유겠군요. 정확하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뭐 변호인 수임료가 먼저 좀 비싸니까 뭐 가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국선 변호인을 내서 변호인 조력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인권보호 장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수사 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영장 제도입니다. 영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구속할 때,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어딘가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 이럴 때 전부 다 영장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현행범의 경우, 그렇죠? 현행범의 경우라든가 혹은 긴급 체포의 경우,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무조건 다 영장 없이 됐냐? 뭐, 그런 거 아니고,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었죠. 48시간 이내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구속영장입니다. 보면 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구속하기 전에 항상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 사람을 가지고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이 법관이 나서서 피의자를 가지고 신문하고 나서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구속영장이 딱 떨어지면 그러면 구속이 되는 상태겠죠. 그렇지만 신체의 자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돼서 넘어오더라도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피의자 측에선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배우자 뭐 등등 여러 사람이 있겠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구속 여부의 적합성을 좀 판단해 달라. 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 심사 제도입니다. 이 반드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이 보석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증거 재판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증거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긴 하지만, 국내 모 대기업에서 이제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심에서는 분명히 실형을 떨어뜨렸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겠죠. 그때 이제 2심 무죄가 됐었던 이유를 보면 이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하는 좀 일반 법 감정과는 좀 많이 먼 그런 판결을 내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런 거죠.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보석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면 그때 석방해 줄게, 재판 끝날 때까지. 그래서 형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거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 그들이 이제 법정 구속 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계신 지사님, 현재 재판 2심 끝나셨는데 그때 법정 구속을 당하셨던 적이 있어서 보석제도로 나와서 경남도지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2심 끝났는데 이제 3심 들어가시겠죠. 전직 대통령님 보석 신청을 해서 논현동 자택에 계시다가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십니다. 자, 이제 상소제도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심제도입니다. 재심제도는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일단 판결이 확정됐으면 뒤집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재판에서 이를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재심제도입니다. 재심에 관련된 부분 법을 찾아보니까 제420조 재심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정 판결에서 이게 증거 같은 경우 지금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됐다든가, 이 증거라고 됐었던 것들이 허위였다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들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심제도 관련돼서 좀 뜨겁게 나섰던 거지, 화성연쇄 살인 사건 8번째 8차 살인 사건, 요거 때 누명을 썼던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그때 당시에 판결에 의해서 이게 1심에 무기징역 이렇게 받고, 하여튼은 쭉 계시다가 20년인가 이렇게 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돼서 이렇게 나오셨다가 진범이 자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해 2월 달인가 그때 재심 청구를 해서 수원지방법원 그쪽에서 심리를 하게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재판을 맡았었던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당시 재판관은 아니겠죠. 그냥 관할 지역만 같은 분의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결에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이제 요 관련 관할 지역의 검사, 요 사건 담당하신 검사가 이례적으로 이분께 고개 숙여 사죄를 하면서 그리고 이분께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어떤 게 있나요? 들어가면 사실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이게 좀 먼저 나옵니다. 근데 형사 피해자는 당연히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제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재판 절차 같은 데 추석해서 내 의견 진술할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더 나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를 이렇게 쭉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와서 내 배를 푹푹푹 찌르고 도망갑니다. 내 이제 여기는 그 돈치가 몇 개 훔쳐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나는 순식간에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해서 쓰러집니다. 제가 쓰러져 주니까 이제 어떻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 같아? 이거 고민이 되지요. 보면 혹은 죽었거나 되게 큰 부상을 당합니다. 자,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내에 대한 일종의 피해 보상, 내가 그동안 치료비도 드려야 되고 또 물적인 손실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날 찔렀으니까 형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물어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날 찌르고 도망간 이 녀석입니다. 보면. 근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네요? 혹은, 잡았긴 했는데 얘가 물어줄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냐?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기죄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사기죄 같은 거 사기 당해드려도 내가 일단 몸이 튼튼하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이건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하여 사망, 장애 혹은 중상해 이런 것들을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단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시에는 상한 1억 837만원, 신체 손상은 9,031만원, 네, 최대, 그거보다 적겠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뭐가 있을까요? 법무부 홈페이지 갔더니 되게 잘 나와 있더군요. 이게 법은 정말 가르치기 쉬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 법무부, 사법부 이쪽 홈페이지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바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라고 쭉 나오면서 조로한 그런 절차들 이제 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요것만 있냐? 뭐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자,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것도 피해자가 신청해줘야 됩니다.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재판은 민사소송에서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 관련되는 형사소송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재판 하나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재판을 2개를 받고 이러면 머리가 터지죠, 보면.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이거 다 추석해서 나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보면.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피해자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이렇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불이익료 이런 것들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뭐냐면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이 바로 아까서 얘기했었던 그 화상연쇄 사건 제8차 그 피해자 되신 분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셨던 윤모 씨, 그분의 이제 그 무죄가 딱 확정이 되면 이제 남은 건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내년쯤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당국의 과오, 잘못으로 인해 재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역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언제 그러냐?
피의자니까 언제? 수사 단계에서 미결, 아직 결정되지 않고 구금, 오타의 황제,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형사배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혹은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재판받고 있네요. 피고인이니까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에 역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사건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셨던 모 교수님께서 이제 피의자로서 구속 수사를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혹은 뭐 일부 무죄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이거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화성인 여자의 살해 사건 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은 명예회복제도입니다. 요 관련된 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 네, 피고인은 이제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 무죄 재판서라고 하는 데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교재부 같은데 무슨 교과서 같은 보면 간혹 이제 누리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홈페이지라고,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누리집, 물론 우리말이긴 하지만 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사원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를 하면 그러면 무죄재판소의 게재 기간을 1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법입니다. 보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권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